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초 오늘로 예고했던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생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을 이어가되 다음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철회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가 이번 주말 대북전단과 물자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차단하고 관련 불법 행위는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을 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원구성 협상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 교체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구성이 되지 않았던 12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한 주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오늘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인 점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통하고 대화에 꼭 합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합의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입니다. 박 의장은 당초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오늘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국회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또 한 차례 원구성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이번엔 다음 본회의 날짜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바쁜 민주당, 통합당과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겠지만 다음 주까지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3차 추경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일정을 마냥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차 추경이 지연되면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국회 정상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선출 무효 요구에 대해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가 여야 대화보건과 국회 정상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여야 협상에 재개되려면 먼저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할 텐데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 이후 조영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꽉 막혀있는 21대 원구성 협상이 다음 주엔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주말을 지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이 언제 될 것인지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달라면서 초선 의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종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은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취소와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강행에 제동이 걸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국난 앞에서 국회 복귀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인데 관건은 협상 복귀 명분입니다. 현재로선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12개 상임위 중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면한 대북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일각에서 외교안보 상임위엔 참석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는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합당 내에 설치된 외교안보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임위와 별개로 당면한 남북관계를 포함해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냈지만 정치권은 3차 추경으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감염병 상황 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감액 규정의 입법 부작위 헌법 소원이 청구되고 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은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혈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돌려달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학기 등록금 감면을 결정한 건국대학교 이후 다른 대학교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에 정치권이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포함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학교가 50%씩 반분하고 정부가 9천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립대 84만 원 그리고 사립대 112만 원. 민주당과 통합당도 등록금 반환에 긍정적입니다.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된 것을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16명이 함께 추경의 등록금 반환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고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윤두현 의원도 대학 등록금 규칙에 감염병을 감액 사유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 모두 등록금 반환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면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대학 지원책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부 예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회의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 네. 박병석 의장이 다음 주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요. 네.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다음 주를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협상 방침은 11대 7입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사위는 가져왔으니까 통합당에 예결위를 주고 여기에 알짜 상임위인 국토위를 비롯해 정무위와 문체위 등을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네, 통합당으로서는 협상 시간을 버은 셈인데요. 통합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그렇다면 통합당이 펼 수 있는 전략은 뭡니까? 네, 원내 협상 결국 원내대표가 해야 하겠죠. 일단 박 의장이 여야에게 협상의 시간을 준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명분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 원내대표가 복귀를 한다면 이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든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통합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오후 늦게쯤에는 주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도 오늘 초선 간담회에서 이 주말쯤이 지나면 주 원내대표가 돌아오지 않겠느냐며 복귀 시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종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은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내에선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 철회 후에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네, 결국 주 원내대표의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면 이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안과 또 하나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대해 사과를 한 후에 법사위는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예결위를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당 내에서는 현재 국회 파행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때문인데 어떤 사과나 또 유감 표명이 없다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불만을 좀 달래면서 현재 국내의 긴급 현안을 감안하면 통합당에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 주 원내대표가 칩거하며 고심한 새로운 전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후에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또 이 카드가 표류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 국회 정상화는 다음 주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 기자, 이제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특히 당장 3차 추경을 비롯한 정부 쪽에서 지금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차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3차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시기에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지원 실탄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 추경안 심사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확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애 태우는 정도가 아니네요.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했네요. 네, 그만큼 엄청 지금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원구성 지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전했는데요. 강 수석은 국회가 안 열리고 추경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오늘 수리가 됐는데요. 정치권에서 연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추가 위협이나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신뢰의 남북 협력은 상호 존중의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측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태를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3년간의 평화 노력과 우리 국민의 평화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현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지금 통합당은 그동안에 정부 측의 저자세를 계속 비판해 오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해 왔었는데 핵무장론 얘기가 다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또 향후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이 된다면 이 국내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중국이 움직여야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즉 우리가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그렇게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된다. 그 얘기네요. 앞서 통합당 내 꾸려진 외교안보 특위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육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북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야당에서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직접적인 교체는 아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내에선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도 현 정부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제 사의는 표는 수리가 된 상태인데 외교 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쇄신 이야기 청와대 쪽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건데요. 청와대 반응 같은 거 있나요? 네, 일단 청와대는 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문책성의 교체보다 쇄신 정도는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이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중심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한테 기자들이 직접 물었는데 윤 수석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누가 대상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만큼 한꺼번에 바꾸긴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현, 홍혜진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입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위장수사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외 기반 SNS 플랫폼 등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고 대화방이 수시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져 수사기관의 집행력이 닿기 힘듭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역시 신분증 인증과 입장료 지급 등 입장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폐쇄성이 유지됐고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위장 수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입자 신분 공개를 요구를 하고 또 이 가입자가 일정한 불법 행위를 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차단이 되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범죄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 잠입한 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위장 수사는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긴 하지만 기존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 수사로 의심받을 수 있고 위장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법으로 규율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의 기관이나 그루밍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행동 강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행동 강령을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은 그 해고의 사유가 된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 그루밍을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의 아동 성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취했는데 일부 탈북민 단체가 이번 주말 또 대북전단과 물자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면 차단 조치를 요구했고 민감용 경찰청장은 엄법 위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긴장된 남북관계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발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북민 단체의 위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북한에도 도발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감룡 경찰청장에게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들 단체의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이번 주말 대북전단과 물자 살포를 준비 중인 탈북자 단체들이 있는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근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경찰 관서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여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남북관계와 외교관계 등 국익과 직결된 모든 사안들을 초당적으로 논의해 대북정책 방향을 잡자는 겁니다. 여당에 제의를 합니다. 초당적인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통합당은 또 대북 공중정찰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연 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통합당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정당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미래포럼 행사에서 국민의당을 보수 야당이라고 표현하면서 통합당과의 합당은 의지를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미래포럼은 국민의당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명칭은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두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민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기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성 장관은 3차 추경이 지난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 의장도 추경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 대통령 오늘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인선도 서두를 전망인데요.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국직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누굴까요? 통일부 새 수장으로 남북 문제 정통한 중량급 여권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 의원,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통위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 전 실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한반도 평화구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각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유연한 소통 능력과 탁월한 정무 감각을 보유한 4선의 우상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설훈, 송영길, 홍익표 의원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통일부 장관,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풀고 궁극적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과연 향후 남북관계 운전대를 잡을 통일부의 새 수장은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북 전달 살포를 금지하자 하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공방이 시작된 것인데요. 하 의원,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탈북자만 때려잡는다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무책임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찍소리를 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발단은 하태경 의원이 경기도가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의 집을 방문해서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 금지 안내장을 붙이는 등 직접 행정 집행에 나선 것을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다며 지금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하게 북한인데 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저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심사숙고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 실익 없이 대중을 선동하며 상황만 악화시키는 찍소리는 하 의원의 전매 특허인 듯하니 본인이 많이 하시고 제게는 강요하지 마시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조롱과 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침묵을 하더니 야당 의원의 비판에는 즉각 대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달 살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활동이 접경 지역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만큼 현장 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서 전당 등의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고 있어 국회 외통위 회의에는 참석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연이은 대남 공세로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만큼 안보 정당으로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당의 초당적인 외교 안보 합동 회의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은 당을 초월한 합동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 합동회의는 상임위와는 별개라면서 여당의 독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으므로 초당적 논의를 위해 여당에 제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의 외교안보특위는 북한의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력히 항의하는 의미로 오는 22일 북한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음 주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초당적 안보 논의가 성사된다면 국회 파행 사태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외교안보 합동회의는 무사히 꾸려질 수 있을지 또 꽉 막힌 전국을 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객관적 분석을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국회 본회의 이제 나머지 원 구성하는 거 아니냐 예정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관측자들이 좀 연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발, 북한발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야당과의 협상이 진행된 것도 없고 뭐 연기 잘 된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북한발 안보 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민심이 흉흉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정말 극단적인 벼랑 끝 싸움을 계속해서 한다면 예. 사실은 국민들이 어디 한 곳에 마음을 둘 데가 없는데 그나마 국회의장께서 다음 주로 조금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조금 냉각기 갖고 좀 얘기를 더 해보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래통합당에게 뭔가 명분이라든지 뭔가 좀 운신의 폭을 조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등원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체면치레 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장이 오늘 결정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체에 대한 책임론보다 여러 가지 뭔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여야를 모아가는 차원에서 바람직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박병석 의장께서는 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 그 배정표도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또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의장의 그 의사 이 진행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한 상황이고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뭐 전남에 어디 사찰에 계신다고 하는데 사찰을 몇 군데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회의를 느끼신 거죠. 민주당의 이 과거의 전통과 간행 이야기도 하고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103석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41.5%를 지지한 그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 원내의 제1야당의 의사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그냥 완전히 묵살하고 6개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선출한 거 거기서 좌절 느꼈고 협상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쉬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또 국회를 열어서 공언한 대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이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게 생겼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좀 냉각기를 좀 더 갖고 한 텀 쉬어가면서 더 협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연기를 한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체에 대한 비난보다 어쨌든 간에 뭔가 다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했다라고 보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가 최대한 빨리 가동되는 게 좋은데 사실 뭐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시간은 더디 가더라도 원만하게 협상하고 타결을 지어서 국회를 좀 순조롭게 순항을 시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더 갖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조금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이제 보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정치 평론하거나 이제 비교적 전문가들의 생각하고 달리 국민의 53%는 사실은 단독 원구성이라도 잘했다. 동의하는 쪽도 많았죠. 네, 많았고 사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쪽은 한 37%밖에 안 됐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몇 프로 이상의 이제 격차가 났던 게 있고 어쨌든 4.17 총선의 민의는 집권 여당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힘을 몰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선의 민의고 그리고 원 구성이 법에 정해진 아무리 이제 이게 훈시 규정이고 과거에 관행이 있다 그러지만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여당이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을 하고 여당이 양보해야 되는 그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약간의 반박을 한다면 여당이 양보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여 놓고 일단 일은 확 저질러 놨어요. 저질러 놓고 이제 뭐 상황이 북한발 완보 위기가 있다. 뭐 국민들은 빨리 국회에서 문을 열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야당 보고 이제 야당이 들어와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게 사과도 하고 국회의장도 사실 중립적으로 의사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위기가 왔으니 그냥 두라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3차 추경 심사 때문에 다음 주에 조영원 원내대표 복귀와 상관없이 원구성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마음 타고 있다, 속 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먼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좀 더 활용선처럼 좀 통큰 정치를 해야 된다. 의석수도 많이 갖고 있고 법사위원장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어도 그 패스트트랙 활용하면 얼마든지 법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장악을 하겠다. 이 의사를 확실히 어제 노출한 거 아닙니까? 국회 입법차원의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무슨 정치 전략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이미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어제 법사위 열린 거 보면 그 행동으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어떤 내용에 주목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윤석열 이 검찰과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제 그 소위 위중 교사 사건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이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한테 조사를 해보라 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한 질문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서른 최고위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제 윤석열이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검찰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그 개혁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그거는 검찰 개혁이죠. 네. 법사위 관련해서 지금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질문했던 장면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글쎄 이제 그게 이제 검찰총장의 얘기로는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 감찰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이제 이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검 측의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어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근데 모욕감을 느낄 정도라까지 이렇게 의원들이 장관을 향해서 공세적으로 질문하는. 그건 이제 서로 뭐랄까 이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이고 오늘 보면 이제 민주당 어느 의원님이 검찰총장 뭐 자진 사퇴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서른 의원 얘기죠. 살짝 흘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총장 임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다 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 답변에 이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은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도록 지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2005년엔 김종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천정배 장관이었죠. 강정구 교수 사건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휘를 수용을 하고 본인은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지휘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른 최고위원이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 정당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앞으로 제대로 풀어가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철회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 좀 법사위원장 철회 여부 방향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기로 하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주말이 지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귀도 변수가 됩니다.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복귀해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극적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주 대표께서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었고 그러면 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엄중한 시국에 사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 이러면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인다고 친다면 그러면 신속하게 사표 수리를 하고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든지 그것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그냥 밖으로 자맹을 하면서 아무도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고 공백 기간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께서는 곧 돌아오실 거다. 그러면 결국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이건 직무유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 당에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의 자리,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본인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아니면 대체를 빨리 하든가 후임을 하든가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당 과거에 국회 협상 잘 안 될 때 자리 박차고 장애투쟁한 적 많습니다. 네. 국회 정지시키고 주호영 원내대표 고뇌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좌절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이건 여당이 협상하려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오늘은 한 언론사와 통화를 했나 봐요. 운심부지처라고 말을 구름 깊은 곳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겠다는 겁니까? 본인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밟고 미래통합당은 어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투쟁성이 강하니 뭐 약하니 떠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21대 국회 제대로 좀 가동하려면 아니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60 그 기념항쟁 기념사 때도 그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5%의 국민 지지를 받았고 의석 100석 이상의 미래통합당 의견을 정말 존중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력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 정말 그 한번 다른 생각, 좀 역지사지 이런 거 좀 촉구합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은 보니까 초반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외교안보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통이라든가 국방위 같은 것은 좀 열야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통합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부분 등원론 작동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 그 의사는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 풀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 지금 안보 현실의 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특위도 가동하고 있고 여당에 제안은 했습니다. 비록 상임위 차원은 아니더라도 민주당과 합동 연석회의 열어서 이 안보 문제, 북한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다가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그냥 민주당이 곧바로 그냥 알아서 등원을 해버렸거든요. 당시 조건 없이 했나요? 네, 조건 없이 등원을 했었던 전례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북한이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 약하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조금 약하게 이제 느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준 전시 상태라고 지칭을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 사실은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굳이 무슨 어거지로 통합 양당의 통합 무슨 회의 뭐 외교안보에 관한 아니 그냥 외통이 열고 국방이 열고 정보위 빨리 가동하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정원에서 어제 오늘 최근에 와서 여당의 뭐 이렇게 당대표나 원내대표하고 몇몇 민주당의 이제 이렇게 정보위 위원들에게만 보고하고 정식 상임위 기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보고하고 이런 거 하자라는 거죠.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 엄중한 상황에 그게 얼마나 지금 옹색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자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단 그 바로 하자마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사퇴 사의 표명해가지고 대통령 수리했단 말이죠. 후임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후임 임명 뭔가 분위기 쇄신에도 의미도 있겠지만 누가 맞냐에 따라서 혹시 여러 가지 구도의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큰 구도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구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님의 북한과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핵심인데 어제였죠. 지금 저기 임동원 장관이라든지 정세현 장관 또 전 장관 또 특보, 관련 다른 박전 의원 몇 분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견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북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자세로서 이 남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보면. 예, 그런데 하여튼 최신 분위기를 주려면 그래도 더 많이 교체해야 된다. 외교 안보 라인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보면 첫째는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뀌더라도 가령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적으로 맥락적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지가 못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보다는 좀 더 책임은 NSC나 아니면 사실은 국정원장에게 이제 뭐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네. 통일부 장관 책임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니까 지금 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본질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네.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분위기상 그럴 거고 기존은 그대로 갈 거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예. 네. 어떤 분이 뭐 거론되는 분들 있죠. 통일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 운동권 출신들. 네, 뭐 인용 의원도 거론이 되고 네, 있고 뭐 다른 뭐 우상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전 실장이 혹시 갈 수 있는 자리인가 모르겠는데 본인은 뭐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뭐 대통령이 징발하면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로 바뀐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실장 마찬가지고 국정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똑같은 분들 그대로 뭐 이 얼굴만 바꿔서 그 자리에 앉힌다?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인내하겠다고 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그냥 하는데 그 이미지 쇄신 정도가 아니라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기존의 지금 대북 정책이 북한한테 전혀 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조의 변화를 주고 정책의 대수정을 해야 북한도 계산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태도로 북한도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으름장 넣는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실 말은 인내지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북한의 나쁜 습관만, 나쁜 버릇만 들여주는 이런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는 뭐 1호 전투 근무 태세에서 전방에 소위 말해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대비태세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한미동맹을 훨씬 강화해야죠. 보다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대화는 하더라도 단호하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징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 북한 비핵화 문제 올해 들어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 입에 한 번 나왔습니까? 네. 본질 비핵화인데 거기는 외면하고 있고 그냥 남북 교류 협력인데 북한이 그 손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북 정책 안 통하니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대미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한미 워킹그룹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에는 오히려 한미 간의 협력 채널을 잘 가동시키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오히려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거 해체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체하자는 주장이 정부나 여당 내에서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이나 또 정부 일부에서 여권 내에서 그래도 발언권이 꽤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대통령 생각이 반드시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보면 정부 여당 내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대외적인 발언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지금은 대북 경계태세라든지 한미 어떤 국방 공조태세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물밑에서 조용히 대북 기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차분한 어떤 냉각의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이게 워킹그룹을 해체하겠다, 부적합하다 이런 발언도 사실은 북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과 관계 속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이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오히려 그걸 잘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했다고 오히려 지금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최근 북한 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줄이고 대북 경계태세 딱 하나 그리고 차분히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 정도 자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을 누가 가동을 했습니까? 현 정부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아닙니까? 그다음에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가동이 되는데 12월에 남북 철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 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이 대북 제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가능한 한 허물어뜨리면서 이 남북 간에 뭘 해보려고 이렇게 뛰쳐나가려는 그런 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워킹그룹에서 그걸 조정을 해줬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우리 기업이나 상당수 뭐 관련된 사람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국의 제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워킹그룹이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지금 북한이 김여정이 특히 워킹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 바로 여당에서 워킹그룹 해체론이 나오고 하는 거는 북한이 의도한 거를 그대로 맞춰주는 거다. 우리 네. 김 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한미 간의 갈등을 우리 스스로 조장을 하고 있고 남남 분열을 여당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의도하는 거다. 네. 그러니 여당이 신중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북한이 어제 이어 오늘도 공식 담화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추가 숨고르기를 하루 했군요, 그러니까. 네, 네. 숨고르기 했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그 형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도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북한도 내부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사실은 도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역량이라든지 총체적인 역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그거를 이게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과연 되는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도발의 어떤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더 큰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는 개성의 이제 군인 재배치라든지 뭐 사실 그것도 큰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정말 어떤 직접적인 도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세금이 300억 이상 운영비까지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한 거 이상 정말 중대한 도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도발까지 그럼 얘기한 건데. 엄청난 도발이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 국제사회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배상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 아마 계속 그 으름장을 실행에 옮기는 걸 당분간 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서해에서 포격 도발할 수도 있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00톤급 그 잠수함이 아마 곧 이미 다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3발 발사할 수 있거든요. SLBM. 그건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죠.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의원도 그게 거의 레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동안에 국정원이 제대로 보고했느냐 지금 했던 사람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때도 인내할 겁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우리도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에스컬레이팅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회 관련 얘기 또 이제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것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 계속 논의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강한 자외선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서로 상대 탓을 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죠. 어느 쪽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서 교착정국을 푸는 실마리를 어느 쪽이 제공할지 다음 주엔 함께하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